경우의 수예요. 경우의 수는 원래 1학년 교육과정에 없었는데, 원래 있었습니다. 원래는 있었는데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돌아오는 이유를 잠깐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중2 때 이걸 배워요. 그리고 고2 때 했었거든요. 기존 교육과정에서 보면. 그래서 다 까먹고 쥐뿔도 몰라요. 알겠죠? 네. 심각하구나 라는 걸 깨닫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2년 정도, 2년 간격은 한 번씩은 이걸 해줘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들어온 것 같은데 한번 보죠. 응? 종이 잘못 껴놨네. 반대로 껴놨네. 1번 보시면 뭐 나옵니까? 이거 저한테 들어본 적 있는 학생 있죠? 기억나냐? 1도 기억 안 나냐? 그러니까 지금 복습을 해야죠. 고2 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보겠습니다. 1번 시행과 사건인데요. 어떤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바꿔서 설명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잘 안 맞기 때문에 저는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으로만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시행이란 말과 사건이란 말을 제가 계속 쓸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시행과 사건이 뭔지를 좀 알아봅시다. 시행은요 좀 엄밀하게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의 수에서 얘기하는 시행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같은 조건에서 반복할 수 있고, 반복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알겠죠? 같은 조건 아래에서. 두 번째,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실험이나 관찰, 이걸 우리가 시행이라고 해요. 같은 조건 하에서 반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게 시행을 할 때마다 조건이 달라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가령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 같은 거 흔히 하는 시행인데, 주사위가 차력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던질 때마다 조금씩 찌그러져요. 그럼 걔는 시행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맞아요? 혹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던질 때마다 조금씩 깨져요. 시행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아시겠죠? 항상 똑같은 주사위를 던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결과가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시장통에 보시면 야바이꾼이라고 이렇게 뭐 도박하는 아저씨들 있는데, 그 아저씨들 되게 막 주사위 던진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눈을 던지거든요. 어느 정도. 뭐 그런 사람들이 던지면 시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결과가 그 사람의 의도가 반영되기 때문이죠. 알겠죠? 그냥 쥐뿔도 몰라가지고 그냥 말 그대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이게 시행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책을 펴보면 맨날 뭐밖에 안 나와요. 동전을 던지면 어쩌고, 주사위를 던지면 어쩌고,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게, 알겠어요? 이 두 가지 만족하는 것들이 몇 개 없기 때문이죠. 알겠죠? 네. 그렇고요. 두 번째, 사건. 사건은 좀 쉬워요. 사건은 그냥 시행의 결과입니다. 시행의 결과를 우리가 사건이라고 해요. 가령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 주사위에는 눈금이 적혀있죠. 얼마부터 얼마까지? 1부터 6까지. 그럼 주사위를 던졌는데 맨 윗면이 2가 나왔어요. 그럼 사건이 2가 아니고 2의 눈이 나오는 사건인 거예요. 알겠죠? 그 주사위에 2를 적어놓은 것 뿐이니까.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시행의 결과가 사건이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경우의 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를 얘기하거든요. 어떤이란 말은 사건을 우리가 특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지수. 이걸 우리가 경우의 수라고 하는데, 여기서 지금 어떤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사건을 우리가 특정할 수 있거든요. 가령 똑같이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어도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특정을 해버리면 2, 4, 6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그냥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모든 경우의 수다 이러면 1, 2, 3, 4, 5, 6 6가지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혹은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러면 1 아니면 2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 사건을 뭘로 특정하냐에 따라서 이 가지수는 달라지죠. 그럼 경우의 수는 달라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세 번째. 합의 법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죠. 합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경우의 수를 세는 것들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근데 경우의 수를 어떻게 셀 것이냐라고 하면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그냥 세는 거예요. 경우의 수는. 일일이 세는 겁니다. 선생님 1280까지도 일일이 셉니까? 네, 일일이 세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물론 그런 문제들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일이 셀 것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럼 보통 그 문제의 답은 30개 미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일일이 세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런 문제 나오면 학생이 막 짜증내거든요. 이런 거 왜 나와요 이렇게. 근데 원래 경우의 수는 밑도 끝도 없이 일반적으로 그냥 세는 거죠. 세는 건데 아주 특별한 규칙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규칙의 조건은 복잡해지고 세는 방법은 쉬워져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 이런 상황에서만 이걸 쓸 수 있다. 이렇게 특정한 상황이 복잡할수록 세는 방법은 쉬워요. 알겠죠? 안 복잡할수록 그냥 세는 건 별 차이 없는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경우의 수를 세는 도구를 지금부터 익히기 시작을 할 건데 이 경우의 수를 세는 도구를 익히시려면 이 도구를 언제 쓰는지 함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가령 뭐 망치질을 할 건데 망치질 하려면 못을 박을 건데 망치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드라이버로 못을 박을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도구를 그때그때 쓰셔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제가 합의 법칙을 이야기하면 합의 법칙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지만 이 합의 법칙을 언제 쓰는 건지를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 전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안 돼요. 알겠어요? 오히려 이상한 답을 자꾸 만들어내죠. 아시겠죠? 네. 자, 합의 법칙은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서 설명할 건데 글씨를 좀 작게 쓰셔야 될 거예요. 공간이 좀 있긴 한데. 첫 번째,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서로 배반이라고도 합니다. 그 밑에 적혀 있어요. 얘를 서로 배반이라고도 해요. 밑에 적혀 있으니까 안 적어도 돼요. 알겠죠? 예, 이랬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이걸 M가지라고 하죠.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요걸 N가지라고 해보죠. 자, 합의 법칙에서 묻고 싶은 것은 그냥 이거예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걸 구하라는 게 합의 법칙입니다. 어떻게 구하면 되겠냐? 뭐 어떻게 구해? M가지 N가지 더하면 되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얘는 M 플러스 N가지가 되겠다. 이게 합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매우 단순하죠. 매우 단순한데 이렇게 경우의 수를 세려면 반드시 사건 A와 사건 B는 동시에 일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걸 같이 기억하라고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두 번째, 두 사건 A, B에 대하여 첫 번째는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했는데 이건 그냥 두 사건 A, B에 대하여라고 했으니까 사실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음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이때도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 수는 M가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 수는 N가지 똑같이 볼 거예요. 똑같이 볼 겁니다. 그럼 적은 게 줄어들거든요.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요. M 플러스 N 가지라고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동시에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한 번 센 거 여기서 또 세게 되죠? 그러니까 뭘 빼야 되냐면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야 돼요. 그러니까 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게 좋아요? 안 일어나는 게 좋아요? 안 일어나는 게 좋죠. 맞아요? 심지어 사건이 3개가 될 수도 있거든요. 4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다 이걸 고려해서 빼야 되는데
이거 잘 보시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아?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 A의 원소의 개수 더하기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A, B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맞아요? 네. 그러면 사건이 3개가 되더라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포함과 배제의 원리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경우의 수를 셀 수 있죠. 맞냐?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합의 법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하냐? 사실 합의 법칙은요, 우리가 정말 여러 개의 사건을 더하게 되는 상황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뭐냐면 하나의 복잡한 사건을 여러 개의 간단한 사건으로 쪼개요. 쪼갤 때 어떻게 쪼개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럼 더하기만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쪼개지 못한다면 더한 거에서 또 중복된 걸 빼고 막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엄청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쪼갤 때 이렇게 동시에 일하지 않게 쪼개는 능력이 있는 학생이 경우의 수를 잘 셉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예. 요 합의 법칙을 어떻게 쓰는지는 좀 이따 보고요. 4번 보시면 곱의 법칙이 있죠? 곱의 법칙까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곱의 법칙의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실 텐데 한 사건의 발생 여부가 다른 사건이 발생하는 정도 실질적으로 확률의 개념인데 그 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서로 독립이라고 불러요. 서로 독립. 밑에 적혀있으니까 안 적어도 돼요. 알겠죠? 예, 서로 독립이라고 부르는데 가령 이런 거죠. 주사위하고 동전을 동시에 던져봐요. 그럼 주사위에 짝수의 눈이 나왔다고 해서 딱히 동전의 앞면이 나오기 유리한 환경이 됩니까? 그렇지 않죠? 이런 상황이 이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선생님 영향을 줄 때도 있습니까? 줄 때도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주머니 안에다가 흰 공 3개, 검은 공 3개를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뭔가 뽑아갔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영서가 그 다음 거에 뽑을 거야. 그럼 얘는 흰 공을 뽑고 싶거든? 그럼 내가 흰 공을 뽑았느냐, 검은 공을 뽑았느냐가 얘가 뽑을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주죠. 그죠? 이 경우에는 서로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죠. 근데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서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아예 안 나오진 않을 거야. 아마 나올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나와요. 왜냐면, 이건 고의 과정에서 일반화된 이론을 배우거든요.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서. 예, 그래서 고의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거니까, 통상적으로 잘 대놓고 물어보진 않아요. 아주 어려운 문제에서 한두 개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문제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알겠죠? 그래서 개념 자체를 하진 않겠고요. 이 상황만 할 거예요. 이건 이럴 때도 있고, 이러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이건 이럴 때만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M가지. 여기서는 또 적어라 그냥. 여기서 적었으니까 또 안 적지 말고. 달라요 이거하고. 알겠죠?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게 달라요. 그 각각에 대하여. 이렇게. 그 각각에 대하여. 무슨 말이냐면 사건 A가 일어나는 이 M가지마다 전부 다 사건 B는 N가지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고요.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자 하고요. 얘는 M 곱하기 N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놈이 곱의 법칙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동시간대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어쨌거나 일어난다의 뜻이라서 사건 A가 발생하고 1억 년 뒤에 사건 B가 발생해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문제를 내진 않아요. 알겠죠? 예. 어쨌거나 필연적으로 사건 B가 따라서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걸 동시에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시에 대신에 연이어, 연달아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똑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예. 그렇고요. 이 두 가지를 가르치면 학생들이 뭘 혼동하기 시작하냐면 잘 봐. 학생들이 뭘 혼동하기 시작하냐면 선생님 그럼 여기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수를 곱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봐봐요. 봐봐. 이게 이제 이 사건을 집합으로 보면 이렇게 사건 A가 있고 이렇게 사건 B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랬을 때 NA가 지금 M개라는 소리고 NB가 지금 N개라는 소리잖아요. 맞아요? 여기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 수는 뭐 얘기하는 거냐면 NA 교집합 B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당연히 M 곱하기 N이 일리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겹치는 걸 여러분들 그냥 세셔야 돼요. 곱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알겠죠? 여기서 말하는 동시라는 것은 사실 시행 자체가 두 개예요. 시행이 한 개가 아니에요. 이건 시행이 하나죠. 이건 시행이 하나입니다. 알겠죠? 네, 시행이 하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할 건데 얘가 뭐 3 이하예요. 얘가 뭐 3 이상이에요. 이러면 얘가 3이 되고 얘가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그냥 1이 되는 거죠. 공통이 되는 게 3밖에 없으니까. 맞죠? 맞냐? 근데 얘는 언제 물어보는 거냐면 동전 하나와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던질 때 동전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짝수가 나오는 경우에 수.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럼 사건 자체가 두 개, 그러니까 시행 자체가 두 개죠. 이건 시행 자체가 한 개예요. 시행이 두 개 이상입니다. 시행이 한 개예요. 차이 아시겠죠? 차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를 이거하고 이거의 개념을 혼동해가지고 선생님 여기 M 더하기 N 빼기 M 곱하기 N이에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많은 학생들이 이거 혼동합니다. 알겠죠? 치워보겠습니다. 자, M개의 동전과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잖아요. 맞나요? 5번 보면 그렇게 나와있니? 맞니? 몇 개니? M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면 경우의 수 몇 개예요? 아니 동전은 앞면 아니면 뒷면 아닙니까?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해서 그 다음 동전도 두 가지죠? 그 각각에 대해서 그 다음 동전도 두 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 2 곱하기 2 곱하기 2 지나면 몇 번 하겠냐? N번 하지 않겠냐? 맞냐? 맞아요. 그죠? 마찬가지. 주사위는 6개죠, 경우의 수가. 이걸 몇 번 하겠어요? N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의 M제곱 곱하기 6의 N제곱 이렇게 돼요. 알겠냐? 근데 이거의 문제를 바꿔서 한 개의 동전을 M회 던지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주사위를 N회 던진다고 할게요. 알겠죠? 그래도 답은 똑같죠. 그래도 답은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연달아 일어나는 거랑 동시에 일어나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알겠죠? 그러니까 동전을 계속 연속해서 던지면 그냥 이 N개를 동시에 던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 주사위 N개를 연속해서 N번을 던지면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바뀌어도 답은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 이게 지금 합의법칙의 사용법인데요. A, B, C 이 세 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문제에서는 그냥 뭐 물어보냐면 4번을 물어봅니다. A가 이기는 경우의 수. 근데 A가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고 하면 A가 혼자 이길 수도 있지만 B랑 이길 수도 있는데 C랑도 이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을 쪼개게 되거든요. 여러 개의 사건을. 3개의 사건을 사실 쪼개게 되죠. 그래서 1번이 뭐냐면
A만 이기는 경우의 수. 이게 다른 놈들은 다 지고 A만 단독으로 이기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두 번째, A와 B가 함께 이기는 경우의 수. 그리고 세 번째, A와 C가 이기는 경우의 수. 이걸 구할 수 있고요. 사실 구하려는 건 A가 이기는 경우의 수인데 얘를 직접 생각하는 건 좀 복잡해 보이니까 이거 세 개를 생각해서 얘를 풀자, 이런 얘기죠. 근데 봐봐요. A만 이기면서 A와 B가 이길 수 있나요? A와 B가 이기면서 A와 C가 이길 수 있나요? A만 이기면서 A와 C가 이길 수 있나요? 이 각각의 사건들은 다 뭐예요? 서로 배반입니다. 동시에 발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경우의 수를 세기만 하면 이거 세 개를 더하면 답인 거죠. 이해됩니까? 한 가지 더. A가 이기는 경우 중에 이것도 아닌 경우가 있나요? 없죠. 맞죠? 맞아요? 이걸 이제 경우의 수에서 뭐라고 하냐면 빠지는 것도 없고 중복되는 것도 없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A만 이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가인하고 이기거나 주먹내고 이기거나 보내고 이기거나. 맞아요? 네. 마찬가지 이것도 세 가지겠죠? 이것도 세 가지죠. 그럼 A가 이기는 경우의 수가 해서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단순한 예제라서 그냥도 셀 수 있을 것 같아. 뭘 쪼개고 말고 해요 라고 하지만 사실 아주 거대한 문제에도 이 원리를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쉬워 보이는 문제인데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알겠죠? 원래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이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몇 개의 사건을 쪼개는 거죠. 그리고 그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그걸 합산하면 원래 내가 구하려고 했던 사건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됐죠? 됐지? 네. 다음 문제 7번을 보기 전에 문제 7번을 제가 바로 설명하면 보통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8번을 먼저 할 거예요. 전 문제 8번을 먼저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고 실판에도 문제 8이라고 적을 건데 꼭 문제 7번에도 답정한 새끼들이 있어 죽여버릴 거야. 알겠니? 문제 8번 먼저 한다고. 자, 문제 8번을 보시면 500원짜리 동전 몇 개 있어요? 100원짜리 몇 개 있어요? 10원짜리 몇 개 있어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500원짜리 3개랑 100원짜리 3개가 있는데 지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어요. 맞아요? 네. 사실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묻거든요. 뭘 물어보냐면 지불 금액의 수하고 지불 방법의 수하고 두 가지를 묻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지불 금액의 수를 물어봤는데 맞아요? 지불 금액의 수라는 것은 사실상 이 문제는 지불 금액의 수하고 지불 방법의 수가 서로 일치하거든요. 왜 일치하냐? 내가 500원 주고 싶잖아요. 그럼 500원짜리 줄 수밖에 없어요. 100원짜리 줄 수 있어요, 없어요? 100원짜리 5개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00원짜리 하나 주는 거랑 100원짜리 5개 주는 거를 지불 금액의 수에서는 같은 경우로 봅니다. 근데 지불 방법의 수에서는 다른 경우로 봐요. 이해되세요? 근데 여기서는 100원짜리 어차피 많아봐야 3개이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500원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답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불 방법의 수로 푸는 게 편합니다. 지불 방법의 수로 풀어볼게요. 지불 방법의 수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이 500원짜리 내가 창원에서 줄 거야. 근데 1개 줄 수도 있고 2개 줄 수도 있고 3개 줄 수도 있죠. 아니에요. 안 줄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500원짜리 선택하는 건 4가지의 경우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제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3 더하기 1. 안 주는 경우에서요. 알겠죠? 100원짜리도 마찬가지로 3 더하기 1인가요? 맞아요? 그럼 이 두 개를 곱하면 될 거 아닙니까? 얼마죠? 16가지죠? 근데 여기서 1개는 빼야 돼요. 왜냐면 둘 다 안 줘버리면 얘가 나한테 지불 받았다라고 느끼지 않거든요. 맞아요? 아무것도 안 준 걸 우리가 지불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500원도 안 주고 100원도 안 주는 한 가지 경우를 빼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가 나옵니까? 15가지죠? 맞아요? 그리고 얘도 15가지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이해되시겠죠? 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차이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500원짜리 2개 그리고 100원짜리 5개 그리고 10원짜리 4개입니다.
지불 방법의 수는 위하고 똑같이 풀면 돼요. 지불 방법의 수는 여기서 물어보진 않았죠. 그냥 제가 써볼게요. 지불 방법의 수는 2 더하기 1 곱하기 5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1 마이너스 1일 거 아닙니까? 많이? 네. 아니 많이? 89가지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지불 금액의 수는 아무래도 이거보다는 답이 작을 거예요. 그렇지 않냐? 왜냐면 지불 방법에서는 500원짜리 한 개 준 거하고 100원짜리 5개 준 거를 똑같은 걸로, 아니, 다른 걸로 보잖아요. 근데 지불 금액에서는 500원짜리 한 개 준 거하고 100원짜리 5개 준 거를 같은 걸로 보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작은 답이 나올 건데, 야! 그럼 문제 어떻게 풀 거냐? 이거 이용해서 풀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어차피 100원짜리가 500원을 형성할 수 있죠. 5개 모이면. 무슨 말이냐? 500원짜리 한 개랑 100원짜리 5개를 준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도 돼요? 100원짜리 10개 줬다고 해석해도 돼요. 500원짜리 2개하고 100원짜리 5개 준 거를 100원짜리 15개 줬다고 해석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풀려면 문제를 그냥 바꿔버려요. 이걸 이제 금액이 겹친다라고 표현하는데 100원짜리 5개 가지고 500원을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래서 500원짜리 큰 금액의 동전을 전부 다 작은 금액으로 환전해버려요. 은행 가서.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죠? 100원짜리가 몇 개? 몇 개야? 15개가 되죠? 10원짜리는 차이 없겠죠? 4개인 거예요. 맞죠? 이때 지불 방법의 수가 이 문제의 지불 금액의 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15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1 하신 다음에 1을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79가지죠. 근데 동전 4개 사용한다 했는데 어떡해요? 어딜 4개 사용한다고 했어요? 10원짜리 동전이 4개라고. 알겠죠? 자다 일어나서 갑자기 봉창을 두드리고 있는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네. 헷갈리시가 말씀드리면 물어본 건 지불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거고 이 문제의 답은 이겁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근데 문제집에서 지불 방법을 물어보기도 하는데 또 지불 금액만 얘기하면 또 지불 방법을 못 풀고 있고 지불 방법만 얘기하면 지불 금액을 못 풀고 있고 이래서 알겠죠? 원래 지불 방법은 쉬운 문제입니다. 지불 금액이 어려운 문제죠. 네. 자, 그럼 문제 7번의 답안을 이제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가 뭐라고 했냐면 500원짜리 A개 100원짜리 B개 그 다음에 10원짜리 C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동전을 한 개 이상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를 쓰시오 라고 했는데 상황을 나눠야 돼요. 첫 번째 금액이 겹치지 않을 때 이제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겠죠? 100원짜리가 이 B개는 사실상 5개가 안 된다. 4개 이하다 이 얘기죠. 마찬가지 10원짜리도 10개가 안 된다는 얘기죠. 9개 이하예요. 그래서 10원짜리 백날 모아봐야 100원이 안 되고 100원짜리 백날 모아봐야 500원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때는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가 같습니다. 알겠죠?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된다고? A 플러스 1 곱하기 B 플러스 1 곱하기 C 플러스 1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풀면 돼요. 별거 없죠. 이거는 지불 방법이든 지불 금액이든 똑같은 방식으로 풀면 되고요. 금액이 겹칠 때입니다. 이게 문제죠. 금액이 겹친다는 건 100원짜리를 모아서 500원을 만들 수 있거나 혹은 10원짜리 모아서 100원을 만들 수 있는 경우 얘기예요. 알겠죠? 이때는 큰 금액의 동전을 작은 금액의 동전으로 바꾸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방금 보셨죠? 선생님 만약에 10원짜리가 10개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10원짜리로 100원짜리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바꾸면 돼요. 10원짜리가 50개 있으면 어떻게 500원짜리 만들 수 있죠? 그럼 다 10원짜리 바꾸면 돼요. 오히려 더 쉬워요. 알겠죠? 금액이 다 겹치면 알겠죠? 네. 그래서 큰 금액의 동전을 겹치는 작은 금액으로
바꾸어 이의 방법을 이용한다. 이러면 되겠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뒤로 넘어갑니다. 뒤에는 훨씬 더 문제는 더 어렵지만 적을 게 훨씬 적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다 문제만 풀면 되거든요. 이제 개념 다 했어요. 경험에서 나온 개념은 이거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 풀기가 지랄 맞죠? 배운 게 없는데 문제 엄청 많거든요. 자, 보겠습니다. 두 종류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다. 주사위가 A, B 이렇게 주사위 이름 붙여주면 두 개의 주사위가 서로 다르다는 말 하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런만 없어도 디폴트 값은 서로 다르답니다. 알겠죠? 같으면 같다고 얘기해 줍니다. 알겠죠? 근데 눈의 합이 4의 배수라 했어요. 맞냐? 맞아요? 제가 경우에서는 어떻게 세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죠? 일일이 센다. 맞아요? 일일이 세면 되는데 저는 그래도 4의 배수인 걸 3개의 상황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사위에 눈을 더해가지고 4의 배수를 만들려면 4 아니면 8 아니면 12 3개밖에 없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 합이 4일 때 합이 4라고 하면 뭐가 가능하죠? 1, 3 2, 2 3, 1 몇 가지예요? 3가지인 거죠. 두 번째 합이 8일 때 1, 7 죽여버릴 거야. 7 없다. 2, 6 맞냐? 맞아 맞아. 3, 5 4, 4 5, 3 6, 2 몇 가지? 5가지죠. 네. 세 번째 합이 12일 때 이때는 6, 6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3가지 사건으로 쪼갠 거죠. 겹치지 않는 3가지 사건을. 그럼 이게 3개, 이게 5개, 이게 1개니까 더하면 되겠죠. 9가지다. 이렇게 세시면 되겠죠. 뭘 쓴 거예요? 합의 법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360의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하래요. 양의 약수의 개수 구할 줄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중1 때 배우잖아요. 지금 표정이 선생님 양의 약수가 뭔가 이런 표정인데 약수와 배수의 개념은 정수까지 확장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약수라는 것은 자연수 약수 얘기하는 거야. 약수가 뭔지는 아시죠? 그 등산 갖고 먹는 거 말고 시키더라. 약수가 뭔지는 아시죠? 네. 어떻게 구합니까? 양의 약수의 개수? 소인수분해 하지 않나요? 기억나요? 네. 360을 소인수분해 하면 뭐 되죠? 6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인가요? 그럼 아마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될 것 같은데 맞나요? 맞냐? 맞죠? 약수라는 것은 여기 있는 소인수들의 곱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맞아. 자, 여기 2나 3이나 5를 곱하면 되는데 2는 몇 개 있어요? 3개 있고 3은 2개 있고 5는 1개 있죠. 그럼 니네가 곱할 숫자를 선택하는데 2는 몇 개를 선택할 수 있죠? 1개, 2개, 3개, 0개. 맞아요? 얘는요? 1개, 2개, 0개. 얘는요? 1개, 0개. 이해되시죠? 선생님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1인데 1은 약수죠? 맞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선택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양의 약수의 개수는 그놈은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인 거죠. 몇 개냐? 몇 개야? 24개?
맞죠? 다음 양의 약수의 총합. 이거는 혹시 모르는 학생들이 있다면 이 공식이니까 좀 외워라. 알겠죠? 네. 여기 2하고 3하고 0 있죠? 2를 0제곱은 잘 모르죠? 네, 이렇게 합시다. 1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더하기 2의 3제곱 곱하기 1 더하기 3의 1제곱 더하기 3의 2제곱 곱하기 1 더하기 5의 1제곱 이렇게 하시면 이게 양의 약수의 총합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니네 하나 전개해봐. 얘랑 한번 전개해볼까? 이렇게? 그럼 이게 이 24개의 약수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 이건 2를 선택하지 않은 거죠. 얘는 2를 하나 선택한 거죠. 2개 선택한 거죠. 3개 선택한 거죠. 이건 3을 선택하지 않은 거고 하나 선택한 거, 2개 선택한 거 5를 선택하지 않은 거고 5를 하나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다 전개해 보시면 이 24개의 약수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개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계산하시면 약수의 총합이 나올 거 아닙니까? 계산 과정을 생각하겠습니다. 얼마 나오냐면 이게 1170이에요. 물어볼 수 있습니다. 중1 과정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문제 2번. 양의 약수의 개수가 20인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이거는 저걸 거꾸로 물어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20이라는 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양의 약수의 개수가 20개 나왔다는 거 뭐 이런 걸 곱했는데 20개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곱의 형태로 쪼개면 일단 20 곱하기 1일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10 곱하기 2일 수 있죠. 아니야 많이. 또는 뭐일 수 있냐? 5 곱하기 4일 수도 있죠. 또는 5 곱하기 2 곱하기 2일 수 있죠. 거꾸로 생각하니까 조금 더 어려울 건데 맞아요? 야 20 곱하기 2라는 말은 그냥 20이란 말이잖아. 그죠? 그러면 약수의 개수가 20개가 나오려면 제일 작은 수가 뭐예요? 2의 19제곱입니다. 맞죠? 지금 보시면 지수에다가 1 더해서 곱하기 하는 거니까 지수가 19개일 때고 숫자 제일 작아야 되니까 2의 19제곱 맞죠? 얘는요? 2의 9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이해야 되지 않겠냐? 맞냐? 그제? 얘는 뭐냐? 2의 4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해야겠죠? 그죠? 이해가 안 되시나? 아니 이거 약수의 개수 구해봐. 10 곱하기 2 아니야? 방금 했잖아. 이거 약수의 개수 구해봐. 5 곱하기 4죠. 다만 숫자가 제일 작아야 되잖아요. 소인수 최소한 작은 걸 적는 거죠. 반대로 적으면 안 돼요. 3의 9제곱은 큰 수 되잖아요. 작은 수가 아니죠. 얘는 뭐예요? 2의 4제곱 곱하기 3의 1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인 거죠. 이 중에 누가 제일 작냐? 설마 2의 19제곱이 제일 작다고 생각하냐? 2의 15제곱이 32,768인데?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얘가 제일 작아요. 계산해 보시면. 왜냐면 이건 2의 4제곱에 27을 곱한 거고, 이건 2의 4제곱에 15를 곱한 거거든요. 맞아요? 얼마냐면 240입니다. 답이 240이에요. 너무 어렵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왜 어렵냐면 그때 여러분들이 뭔가 좀 자아 형성이 똑바로 안 돼, 잘 기억이 안 나죠? 내가 거기서 뭘 배우고 다녔는지 잘 기억이 안 나죠? 예. 중학교 2학년쯤 돼야 뭔가 좀 제가 지금 제 나이에 제 과거를 이렇게 회상했을 때 진짜 중1 때 기억은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초등은 더 심하고요. 예. 중2부터는 그래도 내가 뭘 했지 이 정도의 기억이 나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됐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아, 11번 아주 쉬워요. 아주 신날 거예요. 11번은 중2 수준이거든요. 중2 예제 수준이에요. 아마 신날 거예요. 자,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맞습니까? 1번 문제.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 이건데 그게 쉽지 않나요? A에서 P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 있죠? 하나, 둘, 셋, 세 개. 맞아요? P에서 B로 가는 건 하나, 둘, 두 개. 그러니까 여기 하나일 때도 두 개가 있는 거고, 여기 하나일 때도 두 개가 있는 거고, 여기 하나일 때도 두 개가 있는 거고, 그 각각에 대하여 두 개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렇죠. 3 곱하기 2 해서 6가지. 고배 법칙을 쓰는 상황이 훨씬 더 쉽긴 쉬워요, 사실. 알겠죠? 네. 두 번째. 그냥 A에서 B로 가는 경우는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려면 P를 거쳐서 B로 갈 때가 있고, Q를 거쳐서 B로 갈 때가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뭐 한 거예요? 합의 법칙을 쓴 거예요. 두 가지로 쪼갠 거죠. P와 Q를 동시에 거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미 6가지인 걸 우리가 구해놨고요, 위에서. 밑에 거는 2 곱하기 4입니까? 맞아요? 맞아, 맞아! 이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총 몇 가지냐? 14가지에. 그죠? 맞죠? 네. 3번 해볼까요? 3번 한번 풀어볼래요? 3번 한번 풀어볼래? A에서 B까지를 왕복하는데 P를 반드시 그리고 오직 한 번만 거친다는 거는 갈 때 P 거쳤으면 올 때는 Q를 거쳐야 되고 갈 때 Q를 거쳤으면 올 땐 B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않냐? 그럼 상황이 두 가지밖에 안 나오죠? A, P, B, Q, A 이렇거나 아니면 A, Q, B, P, A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니? 그럼 몇 가지니? A에서 P로 가는 거 3가지, P에서 B로 가는 거 2가지, B에서 Q로 가는 거 4가지, Q에서 A로 가는 거 2가지죠. 맞아요? 48가지죠. 이건 사실상 해보시면 알겠지만 순서가 바뀌었을 뿐 곱셈은 똑같아요. A에서 Q로 가는 게 2개, Q에서 B로 가는 게 4개, B에서 P로 가는 게 2개, P에서 A로 가는 게 3개. 여기까지 또 48가지죠. 맞나요? 이 두 개를 더 해야 되죠? 따라서 96가지의 방법이 있겠다 라는 거고요. 이해되셨나요? 정신 못 차리죠? 정신 차려요. 여기가 엄청 어려워요, 사실 생각보다. 어려워서 제가 예제도 많이 넣어놨죠? 원래 예제 이렇게 많이 안 넣는데 합의 법칙, 고배 법칙만 딱 알려주고 문제 풀어 이러면 거의 못 풀어요. 알겠죠? 실제로 어떻게 쓰는지 보여줘야 풀죠. 대충 이렇게 그려진 그림이 있죠? 선생님 지금 그림 계좌 그림 같은 거죠? 네. 자, 여기 A에서 출발해서 여기 B까지 갈 건데 이 도형의 이 철사를 따라서 B까지 움직이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셀 수 있겠냐? 셀 수 있겠어? 존나게 어려울걸요? 맞지 않냐? 자, 이건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 이렇게 접근을 해요. 봐봐. 봐봐. 이게 입체도형이니까 어려운 거니까 이걸 앞부분에서 바라보면 어떤 그림으로 보이냐면 이런 그림으로 보일 거예요.
여기가 A, 여기가 B. 물론 B는 저 너머에 있긴 하지만. 맞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꼭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아니면 꼭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이 점과 이 점을 둘 다 지나지 않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를 한 번 지나면 여기 못 지나요. 여기 한 번 지나면 여기 못 지나요. 이걸 바탕으로 그럼 이 점은 실질적으로 저기서는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와 여기에 해당하거든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점을 제가 P, 이 점을 Q, 이 점을 R, 이 점을 S라고 적겠습니다. 빼니? PQ를 꼭 지난다는 게 아니고 P나 Q 둘 중에 하나를 꼭 지나야 돼요. PQ 동시에 지날 수도 있어요. 알겠죠? 여기서도 R 또는 S를 꼭 지나야 돼요. 안 지나고 못 가요. B까지. 한번 찾아봐. 갈 수 있는 거.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씨발 안 되죠? 그죠? P 아니면 Q 아니면 R 아니면 S를 꼭 지나야 됩니다. 그죠? 예. 이걸 가지고 제가 이걸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내기 위해서 이걸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기 네 개 중에 저거 단어를 꼭 지나야 되는구나는 사실 안 거죠. 맞냐? 왜 이렇게 알아낸 거예요? 쪼개려고 상황을 이제 쪼개보면 이렇습니다. 잘 봐요. 일단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걸 세봅시다. 그러면 A에서 P까지 가는 방법이 몇 가지 있냐?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맞죠? 두 가지. P에서 B로 가는 건 몇 가지 있죠? 여기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지 않냐? 총 6가지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봐봐, 얘들아. 지금 Q에서 B로 간다는, P에서 B로 간다는 거 이런 얘기잖아. 이런 입체도형이 있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 간다는 얘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니네가 이 P에 출발하면 여기 아니면 여기 셋 중에 하나는 꼭 가야 돼 일단. 맞아? 그럼 일로 가게 되면 이 몇 가지 있어요. 하나, 둘. 맞습니까? 그죠? 이때도 하나, 둘, 두 가지 있죠? 맞아요? 이때도 하나, 둘, 두 가지 있죠? 총 몇 가지? 6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6을 곱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됐냐? 됐어요? 마찬가지 AQB를 구해볼까요? AQB는 몇 가지 있어요 그러면? 이건 A에서 Q까지 가는 게 6개고 Q에서 B까지 가는 게 2개죠. 그래서 이게 12가지, 이게 12가지가 있거든요. 다만 P를 지난 애가 Q를 또 지나면 안 되나요? 지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A, P, B, A, Q, B인데 이건 배반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존재할 거냐면 A에서 P를 거쳐서 Q를 거친 다음에 B로 가는 애들이 중복된 셋이겠죠. 선생님 Q를 거쳐서 P로 갈 수 없나요? 그럼 최단거리가 아니에요. 알겠죠? 네, P를 거쳐서 Q로 가는 것만 중복되는 겁니다. 그럼 A에서 P로 가는 게 몇 가지예요? 2가지. P에서 Q로 가는 건 1가지입니다. Q에서 P로 가는 건 다시 2가지죠. 즉 4가지가 되는 거죠. 맞냐? 그럼 여기에서 일단 뭐 해야 돼요? 12 더하기 12 빼기 4를 해야 돼요. 그래서 20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나눈 첫 번째 경우입니다. 왜냐면 PQ 거쳐서 가는 거니까. 그죠?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뭐가 되겠냐면 3가지를 바로 쓸 수 있죠. A, R, B 하고 A, S, B 하고 A, R, S, B 하고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맞아요? 맞아요? 이게 몇 가지 있습니까? A에서 R로 가는 건 1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R에서 B로 가는 건 이렇게 옆면이니까 하나, 둘, 3가지가 있죠. 맞죠? 네, 이게 3가지입니다. A에서 S로 가는 것도 3가지 마찬가지로 S에서 B로 가는 건 1가지예요. 3가지예요. A에서 R로 가는 건 1가지, R에서 S로 가는 건 1가지, S에서 B로 가는 건 1가지. 그냥 1가지입니다. 이것도 3 더하기 3 빼기 2를 해야 되니까 5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찬영이가 아주 잘 자네요. 아주 잘 자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잠이 많이 오는 문제다. 뭐 이게 답이 되겠죠. 네. 아주 숙면을 취했으니까 시험을 잘 보겠네요. 잠이 부족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자, 13번은 문제집에서 한번 풀고 틀려본 다음에 저희 풀이를 봐야 감동적인데 아쉬운 대로 그냥 하죠. 알겠죠? 이 문제집 풀이를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1번 B와 이 문제 좀 읽어줄게요. 이 문제가 뭐냐면 A, B, C, D를 색칠할 건데 5가지의 색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써도 되니까 똑같은 거 또 써도 돼요. 근데 인접하는 색들, 그러니까 같이 붙어있는 것들은 다른 색으로 칠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칠하는 방법이 몇 가지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문제집에 정답 해설 딱 펴봐.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B와 D의 색이 같은 경우. 두 번째, B와 D의 색이 다른 경우. 그거 어떻게 알아요? 문제 보자마자.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풀이는 우리가 할 수 없는 풀이가 알겠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풀이가 되는지 제가 보여드리죠. 잘 들어라. 내가 지금부터 굉장히 마술 같은 건 알려줄게. 이게 마술이 알겠지? 5가지 색이 있죠? 이 색이 귀찮으니까 1번 색, 2번 색, 3번 색, 4번 색, 5번 색이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색이었으면 10색도 있었을 텐데 아무튼 1색, 2색, 3색, 4색, 5색이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A에다가 뭘 칠하지? 1번 칠할까? 2번 칠할까? 3번 칠할까? 4번 칠할까? 5번 칠할까? 고민되잖아요. 고민하지 마. 그냥 칠해. 그럼 문제가 바뀌었죠. 이미 한 가지 색이 칠해져 있으니까. 맞아요? 이 바뀐 문제를 풀 건데 이 바뀐 문제의 답에다가 5를 곱하면 실제 문제의 답이에요. 그러지 않냐? 여기에 색은 1번 아니면 2번 아니면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 아니냐? 그럼 문제 A사표 1번이 칠했다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이 문제를 풀어서 그거의 답에다 5를 곱해요. 그럼 실제 문제의 답이라고. 이걸 제가 뭐라고 하냐면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 축소라고 표현해요. 고배 법칙을 이용한 문제의 축소. 뭘 이렇게 거대한 문제를 풀고 있어. 그냥 문제를 줄여, 사이즈를. 그 사이즈가 아주 작은 문제를 풀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만 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 B도 그냥 제가 2번 색을 칠하면 되나요? 1번하고 다르면 되니까 천재야! 대신에 4를 곱하면 돼요. 알겠니? 알겠지? 그럼 선생님 저 여기다가 그럼 3번 색을 3번 색 칠하면 1번하고 2번하고 달라야 되니까 3번 색을 칠하면 되나요? 천재라니까! 3 곱하면 돼요. 자, 그럼 저 문제 아무것도 안 풀었어요. 알겠죠? 아무것도 안 풀었고 여기 세 가지 색상 이미 칠해져 있어요. 이미 칠해져 있다고. 알겠지? 그리고 D와 E만 칠하시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선생님 저희 여기다 1번하고 3번만 아니면 되니까 2번 색이나 4번 색이나 5번 색 칠하면 되잖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근데 여기다 2번을 칠하게 되면 이 2는 1과 2만 아니면 되니까 고를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세 가지예요. 근데 여기다가 니네가 4나 5를 칠하게 되면 1, 2, 4가 다 아니어야 되니까 2가지밖에 안 되죠. 그래서 문제집에서 여기 색 같은 경우 다른 경우를 얘기한 거예요. 알겠냐? 근데 어떻게 그걸 처음부터 아냐고.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런 상황이 딱 오잖아요. 여기를 뭘 결정하냐에 따라서 여기가 달라지죠. 영향을 주는 거지 사실. 맞아요? 그러면 괄호를 열으세요. 괄호만 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여기다 2번 색을 칠했다고 가정해봐요. 그럼 2번 색을 고른 거 아니에요. 2번 색을 고르는 경우는 한 가지죠. 근데 얘가 2번이 왔으면 1, 2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몇 개를 고를 수 있어요? 3개를 고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더하기. 이번에 2번이 아니고 4번, 5번 둘 중에 하나를 택한 거예요. 그럼 4번, 5번 중에 하나를 고른 거니까 2를 곱하면 되겠죠? 이때는 1, 4, 2가 다 아니어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2밖에 없죠. 답이에요! 계산하시면 420까지가 나오는데 이게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학생들 이 문제를. 이렇게 푸시면 정말 쉬워요. 기억하세요. 고배 법칙을 이용하면 문제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요.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의 크기를 축소하시면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알겠죠?